2020년 9월 3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학교에서 이번 학기 제 과목 수강하는 학생을 만났는데 학교에 처음 왔다고 하여 놀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입학식도 취소되고 개강도 한 주 한 주 늦추어지다가 그마저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1학기 수업이 전환되었기에 학교에 올 기회조차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백석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백석대학교 교정은 전국 어느 대학에 비교해도 될 만큼 아름답고 사계절 각기 다른 멋진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의 백석대학교는 여느 식물원 못지않은 운치와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석대학교가 처음부터 이런 멋진 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꾸어 오고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가는 긴 노력의 결과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노력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이로움도 있지만 저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며 감추어진 재능을 드러내는 교육이 주는 경이로움과 놀라움 또한 이해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교육 환경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교수자와 학생이 서로 삶을 나누며 학생 상호 간의 교제와 추억을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백석대학교의 가을 풍경과 같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곱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 학기가 다 지나기 전에 학교에서 만나 교정을 거닐고 또 교제하며 좋은 추억들을 서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모두가 믿고 있었던 비과학적인 사실이나 비논리적인 사실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중에서도 의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한 조사가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학 상식을 부르는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정보 전염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포데믹은 2003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데이비드 로스코프의 글에서 당시 유행하였던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잘못되어서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지를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인포데믹이 직접적인 감염병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부정확하고 증폭되어 부작용을 낳는 정보의 범람을 뜻하는 용어인 인포데믹, 즉 우리 주변에서의 사례를 많은 학생들이 자료 조사를 통해 바른 정보를 제시해 주므로 토론에 참여한 모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일상에서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준 모두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7개의 챕터 안에 소제목 3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매주 2단원씩의
소단원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의 첫 단원인 최초의 과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다. 이 단원 아리스토텔레스와 운동 역학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학적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요점 중심으로 정리하여 혹시 교과서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요점을 잘 메모하여 앞으로 있을 평가를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교재의 저자는 첫 단원의 제목을 최초의 과학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철학자를 과연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이라 함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실험실적이고 복잡한 기계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과학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과학은 명사,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사전적 정의처럼 과학을 진리를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의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면서 사물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물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입증해 나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과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대 철학자들은 지향하는 사물의 본성 속에 있는 일정한 요소와 변화 과정을 통제하는 어떤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과정으로서의 철학을 생각하였고, 이러한 철학이 체계적인 논리와 이성이라는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재의 저자의 말처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의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므로 과학자의 범주에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에 객관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란 바로 로마 바티칸 성당에 그려져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3대 화가로 불리우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작품인 아테네 학당이 유명한 이유는 첫째,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54명을 한 자리에 모은 대표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재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철학과 종교는 서로 배척의 관계임에도 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 다름이 아닌 로마 카톨릭의 본산인 바티칸 성당 안에 그려진 작품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그림이 그려진 1509년과 1511년은 중세에 가장 강력하였던 교회 중심의 교황 정치가 시행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대부분은 그리스인들도 아니었음에도 왜 카톨릭의 중심 교회인 로마 바티칸 성당 안에 이들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을까요? 교재에서 그 이유를 저자는 비록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성경과 다르게 자연을 해석하였지만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에게조차 타협과 화해의 손길을 내밈으로써 기독교의 포용력을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권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종교와 과학은 배척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재에 54명의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 중에 중앙에 위치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의 관계입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의 지적 선입견을 타파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시민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자 아테네 근처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고 아테네 시민의 갈등을 해소할 방편으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은 그가 세운 아카데미아 입구에 이 문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문구를 세워 놓았을 정도로 기하학의 정교함과 체계성이 사람들을 진리 세계인 이데아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수학자였고 따라서 그는 과학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의 학생으로 입학하여 그의 스승 플라톤이 죽자 다른 학교인 루게이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 플라톤이 초월세기인 이데아에 주목한 대신에 변화와 다양성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를 더 주목하여 학문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아테네 학당의 주인공으로 훗날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로 큰 명성을 얻은 제논도 플라톤의 학교에서 10년 동안 학문을 전수받았으며 또한 수학 최고의 천재이며 창시자로 알려진 피타고라스는 우주를 수학적 질서로 해석하여 사물과 숫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재는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결국 르네상스를 거쳐 오늘의 근대 과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의 발달은 한 사람 또는 한 가지 이론에 매몰되기보다 아테네 학당의 여러 주인공들, 즉 이상주의적인 관점과 또 현실 중심의 관점들,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과학의 다양성을 일깨웠고 또 과학의 발달을 이끌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한 사람이 가진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의 다양성이 과학의 초석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이 주는 편리함과 안정 외에도 과학이 주는 인류의 기여를 특정하라고 하면 그중 하나는 과학이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확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달된 과학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쉽게 연락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활동 범위는 더 확대되었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학기 과목을 통하여 서로 다름인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